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옥의 현란한 스킬에 몇 분을 못 버티고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4년 전에 아내는 나를 떠나 하늘로 갔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는 이미 늦어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1년간의 짧은 투병 끝에 스르르 잠자듯이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돈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원통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못 믿을게 인간의 정이었습니다. 3,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아들 레오와 5살짜리 손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래로 아들 부부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취미는 집에서 대형 TV로 술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아내 생전부터 우리 취미는 영화였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으로부터 전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꼭 1박 이상 하고 갑니다. 정말 고마운 아들 가족입니다. 멀리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잘 보숩니다. 벌써 얼굴 본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아들 가족인 내려오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5살짜리 손자는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술로 단란한 술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뒤를 이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이 국산명주로 사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는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밝고 다정다감한 며느리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주어 마음속으로 정말 고마워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취미도 나와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하는 잘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8시가 되자 손자는 벌써 잠이 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친 아들도 벌써 잠이 오는 눈치입니다.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 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식 아빠도 같이 자는가 봐요. 아버님, 나와 며느리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술이 끝나고 우리는 공통의 취미생활인 영화를 같이 봅니다. 내가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맥주 한 캔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힐끗 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잠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성을 차리자 하면서도 저 밑에서 뜨거운 뭔가가 콱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졸려서 안 되겠어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테마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며느리 미옥의 잠자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일찍 돌아온 아들 가족과 같이 즐거운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논다고 지친 손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손자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며느리와 나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 저녁은 무슨 영화 볼까요? 하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좀 점괘멜로 애정물로 볼까? 네 저도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참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미옥이 까르르 웃으면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캔맥주 들고 다정히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한참 집중하다 갑자기 어제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보니 며느리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풍만한 육체의 굴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보였습니다. 스커트 갈라진 사이로 하얀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면서 아플 정도로 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본능이었습니다. 눈길을 단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얀 허벅지로 손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찰나 몇 분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막 허벅지에 손이 닿으며 짜릿한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갑자기 2층 목조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라기가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서 데리고 올라가서 쉬거라.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쇼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늙으면 통제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있다가 강력한 습격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나이 되어도 통제 못하는 본능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 아들 가족은 다음 달을 기약하며 상경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리는 혼이 빠진 시아버지,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자책하는 늙은 아버지. 20일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그이가 해외 출장이 잡혀서 못 간대요. 다음 달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힘이 쭉 빠지고 세상만사가 싫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하얀 허벅지를 생각하며 혼자 달래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결국 본능이 이성을 이겼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좀 늦게 내려갈게요. 그래 너 좋아하는 것 많이 준비해 놓을게. 아니 아버님 꼭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킥킥킥 하고 웃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4명은 공원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하루를 정말 신나고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우갈비로 제가 한턱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와인과 과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끼리 쌓였던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벌써 잠이 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아버님하고 재미난 영화 볼 거야. 당신은 경식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 하고 며느리 미옥이 말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은 무슨 영화 볼 거야? 하고 스스럼 없이 친구같이 미옥이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인의 멜로 애정 영화를 틀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거 민망한 영화 아니야. 하고 킥킥거리며 미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순정 멜로물이야. 당황한 목소리로 내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보기보다 엉큼하시네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다가 영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쪽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미옥이 벌써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커트 사이로 하얗고 풍만한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브이넥 사이로 봉긋하게 솟은 가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TV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긴 타올을 들고 옆으로 슬슬 미옥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이 깰까 무서워서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그 아름다운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와인 향기가 미옥의 입술에서 풍겼습니다.
너무나 짜릿하게 흥분되었습니다. 기절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너무 딱딱해져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래서 큰일 내겠다 싶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휴지를 준비한 다음 바지를 내렸습니다. 불타오르는 욕망을 분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던 행위를 이제 눈앞에 미혹을 두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미혹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바지를 올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혹도 너무 놀랐는지 입만 아하고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순간이 몇 분 지났습니다. 급히 정신없이 바지를 추스렸습니다. 떠듬떠듬 거의 울먹이듯이 변명했습니다. 아가 너무 미안 죄송. 아내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 큰일 났다 싶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태 영감탱이, 변태 시아버지. 늙은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리를 쥐구멍에 쳐박고 싶은 순간. 그런데 갑자기 킥킥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쌓였어. 우리 아버님. 어떻거나 불쌍한 우리 아버님. 성인 공자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남자였네요. 이쪽으로 돌려봐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엉커주춤 돌려서 있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으실 거죠. 그러면서 내 바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약속할 거죠. 내 말 잘 듣는 거. 지옥문까지 갔다 온 나는 정신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네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미혹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절대 소리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능숙한 미혹의 스킬에 불과 몇 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출에 놀란 그녀는 약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아버님 신호도 없이 또 한 번 찍혔어. 벌점 10점 추가. 미안 무슨 벌이든지 받을게.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다음을 기약받기 위해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나는 결사적이고 끈질기게 그녀를 공략했습니다.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볼쇠의 돌진. 입을 악문 연속된 돌진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환희에 가득 찬 속삭임으로 나의 노력에 답해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하고 싶었으나 불안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후련하고 행복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날 느지막이 온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가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내가 시간 내서 전화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와. 집 근처 적당한 곳에서 마음 편히. 히히히. 내 빠님. 어머, 우리 돌쇠 너무 귀여워. 차 안에서 며느리 미혹이 내다보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올게요. 그동안 몸 관리 잘하세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하하하. 너무 행복해요. 세상은 살만한 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구독자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데펴 먹고 냉장고에서 반찬에 놓은 것도 꺼내서 저녁 잘 챙겨 먹어.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깜빡거려서 열어보니 장모님의 문자였다. 일주일 동안 아내는 일본으로 출장을 가고 그 동안 장모님이 나 챙겨주신다고 우리 집으로 오셔서 지내다가
내일 아내가 돌아오니 집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오늘은 장모님과 어떤 데이트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신다니 장모님 댁으로 방문해 깜짝 이벤트는 어떨까? 아내가 내일 온다니 장모님과 둘이 보낼 수 있는 하루는 남아있는 셈이다. 아내는 포크레인 앞머리에 바꿔 끼울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통 남자들이 많이 갖는 직업이긴 하지만 아내는 기계의 설계와 제품을 만드는 걸 재미있어 하고 재능도 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본사가 일본이다 보니 몇 달에 한 번씩은 일본으로 가서 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새신랑이 허구한 날 독수 공방하니 외로워 죽겠다며 나는 장모님에게 투정을 부렸고 장모님은 미안하다며 꿩 대신 닭이라고 나라도 옆에서 챙겨 주겠다며 아내가 출장을 갈 때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 장모님도 출장을 다니시는 셈이다. 장인어른이 안 계시고 혼자 적적하시니 아들 같은 사위 밥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밥하는 거 정말 귀찮고 싫은데 사위니까 해준다. 우리 딸 봐서 하신다. 그래서 퇴근 후에 바깥 활동을 좋아하시는 장모님 모시고 같이 영화도 보고 스파게티랑 스테이크도 먹으러 가고 실컷 놀러 다녔다. 장모님은 이래서 사위가 좋은 거구나 하셨다. 장모님, 사위도 사위 나름이죠. 제가 잘하는 거죠. 그래, 우리 이서방 잘하는 건 내가 보증 서지. 이제는 집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운전도 얼마나 부드럽게 잘하는지 베스트 드라이버가 따로 없네. 제가 운전이란 운전은 아주 뛰어납니다. 내가 알 길이 있나. 와, 장모님, 혹시 서영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네. 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웃으며 수혁을 쳐다보는 순자와 눈이 마주치고 순자의 눈빛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은 수혁은 자동차 속도를 높여 신혼집이 아닌 장모님 댁으로 급하게 돌아왔다. 호호, 이서방 뭘 그렇게 급해? 저만 급한 겁니까, 순자씨? 어머어머, 장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겨우 이거 가지고 놀라시긴. 앞으로 더 놀라실 일이 많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안전벨트도 없으니 책임 못 집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애기 대하듯 하는 순자의 태도에 장모님 댁으로 들어온 수혁은 풀악셀을 밟았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 수혁을 배웅해주며 순자는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본인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듬직함에 조금만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같이 있는 일주일 동안 얌전하게 있었던 자신과 수혁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도 든다. 어쩔 수 없지. 딸의 다음 출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아이, 이렇게 아쉬워하면 제가 발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순자의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수혁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다 다시 문을 닫고 들어오며 순자를 다독여준다. 순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혼자 자책하고 있는데 수혁이 어찌 서운한 마음을 읽어주고 세심하게 대해주니 기분이 날아갈 듯하다. 외모나 성격이 천상 남자라 이렇게 부드러운 면은 생각도 못해서 그런지 더 감동이다. 그러다 순자는 정신 차려야지. 빨리 출근시키고 둘 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이다. 자기야, 나 없는 동안 엄마랑 잘 지냈어? 장모님이랑 데이트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지.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출장을 좀 더 자주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럼 나야 고맙지. 뭐? 하하, 농담이야. 이러다 자기 얼굴 잊어버리겠어. 우리도 애기 가져야지. 한동안은 출장 좀 빼달라고 했어. 웬일이야? 자기 애기 가질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워낙 워커홀릭이라. 빨리 낳아야 엄마가 정정할 때 봐주시지. 그럼 그렇지. 애만 낳고 또 떠나려고? 출장 잠깐씩 다녀오는 건데 뭐 영영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그 말대로 정말 몇 달 동안은 출장을 가지 않고 집에도 늦지 않고 꼬박꼬박 저녁 먹기 전에 시간 맞춰 잘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진작에 하지. 그동안 왜 외롭게 만들었냐 물었더니 이것도 한때이니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기란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니 대부분의 집안일은 모두 내 몫이 되었다.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일도 좀 쉬엄쉬엄 하라는 산부인과 의사의 충고는 사뿐히 무시하고 듣지를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쉬게 해주는 수밖에. 임신과 조산 얘기를 듣자마자 장모님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다. 아내가 장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덕분에 거의 셋이서 같이 지내는 형국이다.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장모님이 우리 집 살림을 모두 책임지고 장모님 집안 살림까지 하시다 보니 처음에는 몸살이 나실 만큼 힘들어 하셨다. 그래서 난 괜찮으니 양쪽 집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집에 계시라고 말씀드렸다. 아내는 당연히 찬성이고 머뭇거리던 장모님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셨다.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봐주려면 어차피 집에 들어와 계셔야 하니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는 거라 생각하시라고 했다. 그렇게 셋이서 사는 생활도 익숙해질 무렵 아내는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다. 나를 쏙 빼닮은 아들이었다. 아내는 이후로는 정말 거칠 것 없이 당당했다. 나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이 낳아줬으니 아내로서 할 일 다 했다는 듯하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바쁜 회사 일과 출장을 반복하며 마치 우리 집 가장인 양 쉼없이 일하며 자기 만족에 취해 살고 있다. 장모님과 나도 우리 아이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이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저녁 먹고 강변에 산책도 가고 장모님 좋아하시는 감자탕도 먹으러 갔다. 장모님은 아기 낳으면 외출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 갇혀서 육아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네가 같이 있으니 자유롭다며 엄청 고마워하셨다. 고맙다고 항상 인사도 잊지 않고 해주셨는데 나는 또 그 맛의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다. 저는 20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49살 유부녀입니다. 유부녀라는 말은 남편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제가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생리를 안 했습니다. 저는 폐경이 온 줄 알았어요. 폐경이 와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생리양도 생리하는 날수도 줄고 있었고요. 그 남자와의 하룻밤으로 인해 임신을 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와 자기 전부터 생리를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남자와 정신없어 하는 중에도 콘돔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덧을 하는 겁니다. 새색시 마냥요. 그것은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입덧과 같았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나이에 임신을 하다니. 게다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다니. 제가 저지른 일임에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아이일 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년째 섹스리스 부부로 살고 있었거든요. 30대 때 남편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났었죠. 그 사실을 안으로 남편과는 각방을 써왔습니다. 차마 이혼은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 때문이라고 변명은 했지만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던 저는 자립할 능력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임신 3개월이라며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제 나이에도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폐경이 되지 않는 이상 여자 자궁은 계속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환자님은 출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더 가능성이 있었고요.
저는 준비했던 말을 조심히 내뱉었습니다. 낙태 가능할까요? 유도분만을 통해 낙태를 하기로 하고 수술 일정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으나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남자는 흔쾌히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의 이름은 최호석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만났던 제 전 남자죠. 3달 전 호석이에게 전화가 왔을 때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호석이가 밥을 먹자고 했을 때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밥을 먹고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호석이의 차를 타지 말았어야 했고, 그 차 안에서 20대 마냥 서로를 잡아먹을 듯한 키스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호석이의 차가 어느 호텔로 진입했을 때 그 차에서 내렸어야 했고, 호텔에서 호석이가 제 브라끈을 풀었을 때 호석이를 말려야 했습니다. 호석이가 제 곳곳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댈 때 저는 신음을 하는 대신 그를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호석이가 자신의 옷을 벗고 저의 몸에 올라타서 침대에 누워있는 제 두 손을 잡을 때 뿌리치고 나와야 했습니다. 알몸의 호석이가 헐떡이며 괜찮겠어? 라고 물을 때 알몸의 제가 안 되겠어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그렇게 그날 그 일을 치룬 후 호석이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해놓고는 제가 다시 연락을 한 겁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호석이는 제 속도 모르고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네가 다시 보자고 할 줄 알았어. 너 원래 잘 튕겼잖아, 김미경. 호석이의 눈빛에 나를 향한 설레임이 보입니다. 10년 넘게 남자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그 눈빛입니다. 나를 여자로 보는 눈빛. 내가 특별한 여자라고 말해주는 눈빛. 이 눈빛에 이끌려 이 남자와 자고 만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저는 언젠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잘 나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랄까요? 미경아, 널 위해 준비했다. 호석이가 쇼핑백에서 환한 장미다발을 꺼냈습니다. 너처럼 아름다워서 샀어. 아니다. 장미도 널 따라갈 순 없지. 호석이와 연애할 때가 떠오릅니다. 너 왜 애 안 가졌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질문입니다. 좀 늦게 가지고 싶었는데 그 전에 이혼한 거지 뭐. 애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남자는 자기 씨 남기고 싶어 하잖아. 사업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왜? 네가 낳아주게? 사실 나 남편 있어. 나 이혼녀 아니야. 호석이는 얼음이 된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이혼한 게 아니라고? 호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남편이랑 별거 중인 거야? 아니. 그럼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이 바람 폈니? 아니. 호석이에게 남편이 바람났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못난 여자이기에 남편이 바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때려? 그럼 남편이 무능해? 아니,
그럼 남편이랑 사는 동안 나 못 잊은 거야? 아니, 호석이에게 차이고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때 고작 20대였으니까요. 어쩌면 호석이를 빨리 잊기 위해 지금 남편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 후 호석이가 생각날 틈이 없었습니다. 애 키우기도 바빴고, 시엄마 병수발 드느라 바빴고, 남편 뒷지닥거리 하느라 바쁘게 산 세월이었습니다. 호석이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랑 왜 잤어? 미안해. 미안?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될 일인가? 너 그런 여자였어? 이래서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구나. 호석이는 저를 내버려 둔 채 커피숍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배가 볼록 나온 임산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미경, 고개를 들어보니 호석이었습니다. 내가 널 잘 아는데 너는 지금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것도 아주 많이. 너는 남편에게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너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네 남편 바람났지? 아니, 절대 아니야. 네 남편은 나쁜 놈이야. 네가 다른 남자랑 잘 마음이 들 만큼 네 남편은 나쁜 놈이야. 맞지? 아니,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야.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는 했지만 밖에서 아이는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우는 건데? 저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 군대까지 기다려준 널 찬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일이야. 너가 이혼녀라고 했을 때 나는 운명처럼 느껴졌어. 아니, 난 지금도 운명처럼 느껴져. 갑자기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분노에 더 가까웠어. 날 찰 때는 언제고, 군대 내내 울면서 너 보고 싶다고, 그 긴 세월을 너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너 나 찼잖아. 근데 뭐 이제 와서 운명 타령이야. 네가 그때 날 차지 않았다며? 내 인생 이렇게 꼬이지 않았어. 저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미경아, 지금 그렇게 힘든 거야, 너? 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나 너무 행복하게 살아, 지금.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내내 호석이를 잊고 살았는데 벼랑간 20대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호석이에게 투정 부리고 따지고 화내고 그러다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경아, 난 너만 원하면 너랑 함께 할 거야. 너가 이혼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나 네 아이 가졌어.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밀에 깔려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최호석, 나 애엄마야. 네가 자식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나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그렇게 가까스로 호석이에게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왔는지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대학생 딸은 남자친구가 생겨서 데이트하느라 바빴고
아들은 취업 준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왜 나랑 이혼 안 해? 눈을 감고 있던 남편이 그제야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혼해줘? 나 한 달 동안 여행 가. 뭐?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나도 자유롭게 살려고. 팔자 참 좋다. 야, 내 돈으로 네가 한 달이나 여행을 간다고? 나 몰래 비상금도 만든 거야? 너 참 대단하다. 평소 같으면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가. 어디로 가는데? 관심이나 있고? 없지. 가든가 말든가.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발리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딸은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도 니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짓말을 하고서는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호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내가 임신했다고 말할까?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호석이야 먼 곳으로 떠나 둘이 살아버릴까? 그치만 내 새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내 새끼들이 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친정엄마가 떠올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어느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핸드폰은 꺼놨고요. 유도분만을 통한 낙태였기에 똑같이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저는 저를 벌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발리로 출국했어요. 발리는 좋더군요. 발리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 전원을 켰습니다. 그때 바로 전화가 울렸어요. 제 아이들도 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호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외국인 거야? 발리. 가족이랑? 혼자 왔어. 이제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나 미국에 사업체 내게 돼서 이번 달 미국으로 나가. 축하할 일이지? 축하해. 당분간 한국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같이 갈래? 호서가, 내가 너한테 틈보인 건 미안한데, 나 가정 지킬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지? 튕기는 거 아니지? 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는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지. 미경아, 나는 널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마워. 너도 행복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떨어져 나간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 나왔다면 호석이를 닮았을까요? 갑자기 미친 듯 배가 아팠습니다. 달리 그 해변가에서
저는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아내가 돌아왔는데도 남편은 당연히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어? 제 질문에 남편은 야구를 보다 말고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밥은 잘 챙겨 먹은 거야?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 내가 시장 봐올까? 당신 좋아하는 북엇국 끓여줄까? 왜 그래? 미쳤냐? 남편은 저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해 하더군요. 그게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내도, 남편이 화를 내도, 남편이 저를 무시해도 저는 남편에게 잘해줬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무서워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남편에게 잘하자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저에게 슬슬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손을 잡고 걸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여보, 수빈 엄마. 남편의 말투에서 저를 향한 무시나 경멸의 투가 빠졌습니다. 내가 당신 두고 예전에 그랬던 거 미안하다. 그 회사 동료와 외도했던 일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깥으로 돌았나 보다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됐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 줘서 미안하다. 외도 후 남편이 사과다운 사과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듯 합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뭘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수빈이 유빈이 그렇게 잘 크지도 못했을 거고 까탈스러운 우리 엄마 안 걸렸을 때 병수 밟은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많이 벌어다 준 것도 아닌데 당신이 살림을 잘해서 이만큼 사는 것 같다. 당신 덕이야. 당신한테 고마운 것 뿐이다. 그리고 진짜 미안해. 내가 평생 사죄할게.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그래, 뭐. 서로 미안했다 치자. 그래도 내가 더 미안해. 고맙고, 사랑한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이들도 부부 사이가 좋으니 일찍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꿈에서 호석이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호석이는 제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를 제가 낙태했다는 사실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이들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저는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은 저를 떠나버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아주 저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일은 이제 뒷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음식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애들도 한참 잘 먹을 때인데 매번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좀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매일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반찬 좀 해놓으면 안 돼? 내가 대충 꺼내 먹고 데워 먹을게.
다른 건 내가 다 하잖아. 밥만 좀 부탁해. 밥 타령은 진짜 시켜 먹는 게 얼마나 편하고 맛있어. 그냥 대충 좀 먹으면 안 돼? 나는 뭐 노니? 나도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힘들다고.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내가 안 해? 내가 다 해. 그거 하는 걸로 내가 당신한테 투정 부린 적 있어? 밥 먹는 거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맛없다고 애들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밥 해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 나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게 일이야. 나는 그럼 언제 쉬는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잘 되는데 계속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도우미 아줌마 부를게. 당신도 그러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도우미야. 그냥 밥만 좀 해주면 되는 걸. 그러니까 나도 밥하기 힘들다고. 자기가 차려 먹을 거 아니면 도우미 써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와이프는 자기도 힘들다며 도우미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요즘 보면 돈 맛에 들려서 가정은 뒷전이고 자기 사업 확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프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보다도 많이 벌어오니 당연히 집안일도 제가 더 분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기도 하고 식사 부분은 저보다 확실히 와이프가 실력이 좋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내며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도우미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지 싶어 아내가 불러준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 중이고 아내가 부른다던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김민영입니다. 사모님이 비밀번호랑 해야 될 일들 알려주셔서 했어요. 따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집사람이 잘 얘기했겠죠.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단 짜서 식사 준비할게요. 저는 그냥 집밥이면 다 잘 먹습니다. 한식 좋아해요. 네, 그럼 한식 위주로 식사 준비할게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새로 들어온 것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며 빨래, 설거지 등을 해주니까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보통 저녁 식사까지 차리고 정리까지 해준 뒤 8시쯤 퇴근을 했어요. 주말에 애들은 독서실을 가고 와이프는 또 사업차 나갔다 온다며 나가고 집에는 민영 씨랑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아, 민영 씨, 일하면서 쉴 때는 서재방 쓰셔도 돼요. 편하게 쉬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민영 씨 덕분에 요즘 제가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사장님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다 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다 사람 하는 일인걸요. 애들이 있으니 제가 더 잘하려고 해야죠. 아마 저도 애들 없이 혼자였으면 잘 안 했을 거예요. 멋진 남편의 멋진 아빠네요. 너무 부러운걸요? 아니에요. 아, 민영 씨, 8시에 끝나고 가면 가족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아, 저 혼자 살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서 혼자 된 지 좀 됐어요. 신혼 즐긴다고 3년간 아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가버렸네요. 아, 미안해요. 몰랐네요. 미안하긴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요, 뭐. 그녀와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싶은 여자. 민영 씨가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드세지고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와이프랑은 다른 모습에 제가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 민영 씨랑 결혼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집에 와서 민영 씨랑 대화하며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민영 씨 음식 솜씨에 아주 반했어요. 와, 아줌마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저 요즘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일부러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원 가려고 집에 들렸다 가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학원을 갔다가 보통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학원 가기 전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용돈도 아끼고 화장품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 느꼈어요. 정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밖으로 놔두는 건지. 와이프에 대해 저도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진 일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민영 씨가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퇴근 전에 끝내놓으니까요. 민영 씨가 주 6일 근무로 일요일만 쉬는데 저도 토요일에 골프 치러 나가거나 모임을 갔다 오거나 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물걸레 청소기를 안 쓰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더라고요. 민영 씨, 설마 계속 손걸레로 바닥 닦은 거예요? 네? 아, 손걸레로 닦는 게 제대로 닦이는 느낌이라 손걸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이며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 그거 쓰시지.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건데요, 뭐. 민영 씨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바닥을 닦는데 뒤태를 보니 남자라는 동물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TV를 보다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걸레를 들고 세탁실로 갔는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레를 빨려고 하는데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확 나와서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민영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옷 다 젖은 거 아니에요? 얼른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옷이... 집사람 옷 안 입는 거 있거든요. 꺼내드릴게요. 아, 네, 괜히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제가 옷 가지고 나올 테니까 수건으로 좀 닦고 있으세요. 저는 와이프가 안 입는 옷을 찾아 꺼내 서재에 있는 민영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닦고 있는 민영 씨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민영 씨, 여기 옷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저는 나가 있을게요. 사장님, 저거 이 옷 잘 어울리는지 봐주실래요? 네? 민영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 너무 좋아해요. 저도 민영 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서재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태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커져갔어요. 정말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둘만의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폭발해 버린 거죠.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는데 너무 행복한 떨림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평일에 연차를 쓰면서 집에서 민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앞치마를 두른 민영 씨를 뒤에서 안으며 달콤한 생활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요. 와이프랑은 모든 걸 정리하고 민영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참 사춘기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몰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겠죠? 집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과부입니다. 한없이 사랑하던 남편을 결혼 2년 만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잃고 매일 밤 서럽게 울며 지냈던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연애를 10년이나 했으니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지낸 기간은 강산이 한번 바뀌었네요. 시댁에서는 애도 없으니 제가 해서 네 삶을 찾아가라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눈만 감으면 나에게 웃어주던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 그럴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친딸처럼 잘 돌봐주시기도 하고 거의 10년을 보고 살았던 사이라 이젠 제 부모님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명절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신 때는 꼭 찾아뵙고 며느리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요. 오리지널 시댁 식구들이 주는 시집살이는 없는데 말도 안 되게 형님이 주는 시집살이가 매웠습니다. 질투가 심하고 욕심이 많은 형님은 본인이 오기 전부터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사랑받으며 지내는 게 눈에 가시였나 봐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연애 결혼이 아니라 노총각, 노처녀 선봐서 조건 보고 괜찮다 싶어 그냥 결혼했는데 아주버님은 머리가 조금 벗어지고 배도 나온 전형적인 배불뚝이 아저씨예요. 아버님과 같이 농사 지으시면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순박한 분이신데 결혼 전부터 형님한테 꽉 잡혀 살고 계시죠. 형님이 보기에 시동생은 남편은 어리기도 하고 저하고 알콩달콩 지내다 명절 때만 와서 며칠 동안 예쁨만 받고 가니 배 아팠던 모양인지 남편이 죽고 제가 혼자가 되자 이젠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며 어떻게 마음을 후벼 팔까 연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님이 집에 가서 먹으라며 전이며 떡, 과일 등 한보따리 싸주시면 어머니, 도련님하고 동서가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서로 맞벌이 하는데 집에서 밥 챙겨 먹을 시간이나 있겠어요? 가지고 가면 다 버리지는 않는지 몰라. 꼭 이렇게 저한테 싸주는 음식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게 뻔한데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입맛이 비슷해서 떡, 감, 찰밥 등 어머니가 드시는 것 맛있다고 하시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라 친정 엄마보다 오히려 시어머니 음식을 좋아했어요. 실제로 시댁 내려가면 어머니가 밭에서 배추하고 무 바로 뽑아와서 제가 찬물에 착착 씻어서 어머니에게 대령하면 어머니는 배추하고 무, 채 썰어서 마늘, 고춧가루, 갖은 양념으로 무쳐주시는데 그 양푼이에 밥 몇 주걱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 산의 진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먹고는 배부르다고 마당에 있는 툇마루에 누워 별을 보며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나누었던 게 얼마인데 형님이 그 수많은 우리들의 역사를 되도 않는 억측으로 훼손하는 게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알고 지내온 세월이 얼마인데 형님 이간질에 넘어가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형님이 옆에서 안 좋은 소리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러곤 저한테 웃으시며 상하니까 가자마자 냉장고 놓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라 하고 음식이며 농사 지은 것들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내밀고는 현수야, 무겁다. 네가 차에 실어라 하며 남편을 부르셨죠. 남편은 이남 중 막내 아들입니다.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낳고 애가 들어서지 않아 우리한테 다른 자식은 없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시고 지내다 늦게 찾아온 아들이라고 합니다. 막둥이인데 저랑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 시댁에서는 절 막내딸처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에 자주 가서 어울렸고 여행도 같이 가고 결혼은 안 했지만 며느리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12살 차이가 나는데
항상 남편 만나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 업어서 키웠다? 똥기저귀도 다 갈아줬는데 어느새 커서 장가까지 가고 다 컸네? 하며 두 눈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자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버님도 이러니 아버님, 어머님은 더 하셨지요? 아직도 우리 아기라고 부르시며 집에 들를 때마다 맨발로 나와서 남편을 안아주고 얼굴 쓰다듬으며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공둥이 팡팡 두드리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 좋아하는 제육볶음 잔뜩 해놨다. 어서 들어가 먹자. 한참을 아들 손잡고 안고 하시고는 그제야 저한테 왔냐고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잡아 끄셨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막내 아들과 동생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시댁 식구들과 저 모두 한동안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시댁에 찾아가면 시부모님이 남편 생각나서 더 힘들어할 줄 알지만 그래도 가서 남편의 흔적을 찾고 싶고 보고 싶어 시댁에 가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이 잠든 곳이 시댁에서 농사 짓는 밭 중에 산 밑에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찾아가서 남편한테 혼잣말로 왜 나를 두고 먼저 갔냐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보고 싶다고 돌아오라고 울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 남편에게 또 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시댁으로 돌아오면 형님이 그때부터 은근슬쩍 주방에서 같이 저녁 차리는 거 돕는 저한테 제가 혼자가 되니 이제는 과부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약을 올리십니다. 동서, 장어 구울 줄 알아? 저기 프라이팬에 맛있게 좀 구워봐. 노릇노릇하게 타지 않게 잘 구워. 와, 형님, 웬 장어예요? 맛있겠다. 어머님이 장에 갔다 초벌구이 한 거 몇 마리 사오셨네? 동서 왔다고 먹고 기운내라고 사오셨나 봐. 동서가 장어 먹어서 뭐 한다고? 동서는 조금만 먹어. 괜히 서러운 생각하지 말고 저녁 먹고 일찍 자. 할 일도 없잖아. 역시 우리 어머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 잘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형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나는 오늘 잠자긴 다 틀렸네. 저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장어도 저희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좀 먹어야겠네. 내가 저희 따라가려면 힘들어서. 아, 네. 형님이 꺼내는 얘기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주버님이 정력이 좋아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느니 시부모님 보기 남사스러워 분가를 해야 마음 편하게 할 텐데 저한테 부러우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저는 글쎄요. 하나도 부럽지도 않네요. 그저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게 더 곤욕이었어요.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시큰둥 하니 형님은 더 자극적이게 얘기하고 싶은지 노골적인 얘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저래도 밤엔 정말 내가 무서울 정도야. 어찌나 어마어마한지 아직도 내가 할 때마다 버거워서. 아휴, 동서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뭐해. 속만 상하지. 제가 정말 지긋지긋해서 그만 듣고 싶어 할 때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형님의 남편 자랑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아주버님과 자기의 비밀스러운 일을 자랑하듯 얘기하는 건지. 그날은 장어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나 생각해서 기운 내라고 챙겨주신 건데 남편 없으니 이럴 때 서럽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죽어서 남몰래 눈물이나 찍어 바를 순 없지 않겠습니까? 장어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부지런히 집어먹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많이 드시면 힘들다니 형님 걱정 덜어드리려고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주말에 시댁에서 장어를 먹으며 하던 형님 얘기가 생각나 한숨을 푹 쉬니 옆에 있던 남자 후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커피 한 잔 어때요? 응? 왜 갑자기? 아까부터 한숨을 푹푹 쉬길래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요. 자기한테 얘기해보라며 커피는 자기가 사겠답니다. 평소에도 눈치 빠르고 싹싹한 후배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제가 너무 티나게 한숨을 쉬었나 봅니다. 부장님, 커피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나른한데 나가서 커피 좀 사오겠습니다. 팀원들에게 주문을 받고는 저랑 둘이서
커피 사온다는 핑계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문한 커피 나오길 기다리면서 멍하니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데 후배가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얘기 좀 해보라며 보채길래 몇 번이나 네가 들을 얘기 아니라고 거절하자 선배, 원래 병이 있으면 주위에 다 알리라고 했어요. 혹시 알아요? 내가 도움될지? 아, 정말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정 궁금하다니 얘기해 줄게. 해결할 수 있으면 방법 좀 알려주라. 저는 형님과의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아는데 시댁 안 가면 그만이지. 왜 굳이 형님 얘기 듣기 싫다면서 가느냐 할 텐데 내가 원하는 건 형님이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못 내도록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시댁 가는 걸 피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후배도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 할 말이 없는지 그렇구나 하며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내가 나눠둔다고 했더니 자기가 양손에 가득 카페 직원에게서 커피를 받아들며 이 정도는 거뜬해요. 라고 나를 배려해 주던 후배는 선배님,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데? 형님 코를 납작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버님보다 훨씬 크고 대단한 남자를 선배가 만나는 거예요. 그걸 형님한테 보여주면 더 좋고. 야! 저도 모르게 후배 등짝을 세게 때려버렸네요. 근데 저도 모르게 상상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형님이 다시는 제 앞에서 아주버님이 어떻다느니 힘들다느니 하는 말이 쏙 들어가기는 하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을 뿐더러 애인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상황을 우리 형님한테 보여주자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머릿속에서만의 복수로 끝내야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후배의 말대로 연하 애인의 힘을 형님에게 보여주고 형님에게 한 방 먹이는 날이 왔습니다. 형님이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러 서울로 오는데 동서집에 신세 좀 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이라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고 그날에 맞춰 그 전날까지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형님이 와서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싶어 겨울이라 날이 추운데도 문 활짝 열어놓고 밤 늦게까지 가구 밑까지 모두 싹싹 쓸고 닦고 했더니 몸에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연말이라 회사도 많이 바빠서 며칠간 야근도 하고 했더니 몸에 무리가 갔나 봐요. 도저히 다음날 회사에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내고 집에서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회사 후배가 와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왔는지 온몸에 눈을 덮고 눈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남편 하늘나라 보내고 심한 몸살로 제가 아플 때마다 후배가 늘 죽을 사가지고 와서 저를 돌봐주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들이밀며 집안으로 성큼 들어서네요. 자꾸 이렇게 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선배님 아픈데 어떻게 제가 따뜻한 집에서 걱정 없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익숙하게 식탁에 가져온 전복죽과 반찬 뚜껑을 열어놓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나를 좋아하는 후배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창창한 총각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플 때마다 챙겨주면 나도 모르게 불쑥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앉아서 죽을 먹고 있는 걸 빤히 보던 후배가 입을 떼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에취! 하며 천둥 같은 소리로 재채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느새 밖에서 맞고 왔던 눈이 녹고 옷은 젖어서 추웠나 봅니다. 어서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있더니 차마 매몰차게 내칠 수도 없어서 따뜻한 물에 샤워라도 할래?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다. 했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며 욕실로 가면서 네, 샤워도 하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가면 더 좋겠네요. 욕실 앞에서 보란듯이 바로 젖은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저는 애써 외면하며 따뜻한 죽을 다 먹었던 저는 후배를 보지 않으려 뒤돌아서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든든하고 약까지 먹으니 나른해지며 눕고 싶은 마음에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가물가물 졸음이 오는 중에 뭔가 시끌시끌해서 일어나 보니 형님하고 후배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냐고 인사를 하며 일어나 앉으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하려고 멍한 눈으로 둘러보니 후배는 금방 씻고 나왔는지 옷은 제대로 입지도 않고 수건만 달랑 하나 걸치고 있는데 허리에 손을 척 올리고는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의 자연 그대로의 몸을 자세히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그런지 큰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걸친 작은 수건은 어찌나 거북하게도 위풍당당 위용을 뽐내고 있는지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인데 본인은 일부러 보란 듯이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자랑하듯이 계속 서 있는 겁니다. 형님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도 후배를 샅샅이 훑고 있더군요. 특히 특정 부분을요. 형님 앞인데도 제가 왜 저러나 싶어 얼른 옷 입고 나가라고 재촉하자 형님이 아니 내가 나가야겠네 하며 그대로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후배가 은정아 이제 괜찮지? 형님 오셨으니까 내일 다시 올게. 내일도 기대해 하며 옷을 입고 집을 나서며 제 이마에 뽀뽀를 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왜 저래? 갑자기 웬 뽀뽀며 기대하긴 뭘 기대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집을 나서며 저에게 한쪽 눈을 찡긋하며 나가는데 퍼뜩 전에 커피숍에서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웃음이 났습니다. 형님은 그 큰일이 있었는데도 합주기가 된 듯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일 병원 진료가 몇 시이니 일어나면 집에서 오전에 일찍 나간다는 얘기만 하고는 바로 잘 채비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저것 형님 잠자리 정돈하고 챙기고 있는데 후배에게 카톡이 와 있어서 보고는 형님 몰래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 그날을 계기로 저는 늘 선을 그으며 멀리하려 했던 후배에게 마음을 주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나누고 헤쳐나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뻐 나도 모르게 그러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현수 씨 이제 그만 보내줄게. 미안하고 이런 남자 다시 보내줘서 고마워 하고 얘기했습니다. 형님은 진료 잘 받고 내려가셨다는데 다음에는 우리 집에 오지 않고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지낼게 라고 하시네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다시 연애 시작한다고 했더니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우리 현수 좋은 데 보내주고 너도 네 행복 찾아서 가거라 하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결국엔 형님 덕분에 저도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아줌마예요. 같은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20대 후반에 만나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아들이 고졸 출신 격리인 저랑 만나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죽어도 저랑 결혼하겠다는 아들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는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사랑이 극진했던 시어머니와의 마찰은 신혼 초부터 시작됐어요. 사사건건 제가 하는 건 못마땅해 하셨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자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요. 가뜩이나 성에 안 차는 며느리가 일까지 그만두고 노는 꼴을 보려니 심사가 뒤틀어진 거예요. 한창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인데도 어머님은 절 식모처럼 부리셨어요. 툭하면 저더러 게으르다고 핀잔 주시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태아한테도 좋다며 놀지 말고 일하라고 다그치셨죠. 매일같이 청소기 돌리는 건 물론이고 손걸레질에 구석구석 쌓인 먼지털이 청소까지
매일이 대청소날 같았어요. 심지어 거실 마룻바닥이 광이 나도록 마루 광택제까지 뿌려가며 마루 관리까지 시키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에 참다 못해 용기 내서 한마디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매일마다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라시는 건 임산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잘 만나 팔 잡혔으면 적어도 집안일만큼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절 타박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억지에 화도 나고 억울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그리곤 아무렇지 않은 척 천연덕스럽게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얼렁뚱땅 넘기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올 것 같은 촉이 발동할 때마다 미리 준비를 했어요. 너무 힘이 든 날엔 도우미 이모님을 불러서 사전에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해두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참견은 비단 청소만은 아니었어요. 임신한 저에게 명절 음식 준비까지 떠넘기셨거든요. 명절 음식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공들여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시면서 절 대갓집 머슴 부리듯 마구 부리셨어요. 그 바람에 전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을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했죠. 근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누군 일 많이 하고 누군 적게 하면 잘 지내던 사이에도 골이 생기는 거. 전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어가며 죽어라 일하는데 동서는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명절 전날 와서 전이나 몇 점 붙이는 게 다였어요. 그나마 일찍 오기나 하면 말도 안 해요. 꼭 일 다 끝나갈 무렵 세상 일 자기가 다 한 얼굴로 오니 얄미운 거죠.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시장 바다가 음식 냄새 맡아가며 일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러니 혼자 편의를 받는 동서가 미워 보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며느리 부려 유난 떠는 시어머니 탓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 집에선 시어머니가 성전인데 까라면 까야죠.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툭 하면 임신했을 때 움직여야 순산한다는 말은 또 얼마나 하시는지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놈의 잔소리만 안 들어도 일할 맛 나겠구만. 얼마 전에도 저한테 한 소리 하시는데요. 어찌나 기가 차던지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어머니, 아무리 임산부한테 적절한 활동이 좋다고 해도 그렇죠. 굳이 명절 음식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시애미한테 기어오른다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화가 났지만 전 이번에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렇게 10달이 지난 날 저는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딸이었죠. 그런데 딸애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친정엄마가 중증 폐질환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는 면역이 약해진 상태로 폐가 많이 망가져서 호흡이 급속도로 약해지셨죠. 평소에도 호흡기 쪽이 약했는데 그동안 잔병치레가 많아 잠깐 방심한 사이 결국 중증으로 발전된 거였죠. 엄마는 호흡곤란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죠. 전 산후조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곤 엄마를 살피러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어요. 출산 후에 아직 몸 상태도 온전치 않은데 육아와 병간호까지 겸하다 보니 제 몸은 말이 아니었죠. 결국 얼마 안 가 힘에 부쳐서 육아엔 소홀해지고 말았어요.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저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딸아이는 그나마 남편이 봐줄 수 있고 정 안 되면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친정엄마는 저뿐인데요. 결국 전 엄마를 택한 셈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제 딸과 남편한테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그런 제 처지를 이해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전 한결 편한 마음으로 병수발을 들 수 있었죠. 남편은 오히려 병원에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며 저에게 자기 대신 잘 케어해드리라고 당부까지 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했죠. 회사 일도 힘들 텐데 딸아이 육아의 일부분을 남편한테 맡기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뒤부터는 제가 엄마 간호를 하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에는 베이비시터를 불러 아이를 맡기곤 했어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평소에 못한 만큼 최선을 다해 육아에 힘썼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도 시어머니한테는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잔소리를 해대셨거든요. 안 그래도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걱정이 태산인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절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친정엄마 챙기느라 육아와 가사일에 소홀하니 이때다 싶으셨던 거죠. 저만 봤다 하면 불만을 쏟아내시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잔소리가 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곤 어지러진 집안 살림을 보시곤 역시 또 한 소리를 하셨죠. 설거지는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해야지. 이런 것도 말을 해줘야 하니? 세상에, 여기 늘어놓은 장난감들은 다 뭐니? 어쩜 집안꼴이 이게 다 뭐냐? 그러고도 내가 가정주부냐?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든 판에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잔소리를 해대니 정말 폭발 일보 직전이었어요. 전 한다고 하는데도 꾸지람까지 듣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그대로 펑펑 울고 말았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우는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눈 한 번 깜빡 안 거 있죠. 제가 울고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집안일 밀리지 말고 제때 하라고 자신이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딸아이가 오니까 손녀딸 놀란다고 저보고 뚝 그치라고 화까지 내시는 거예요. 솔직히 당신 딸이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시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남보다 못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딸애가 놀랄까봐 전 울음을 그쳤어요. 근데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갑자기 자식 집에 찾아와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놔도 되냐고요. 매번 이런 일로 감정은 상했지만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따지기도 그렇고, 게다가 시어머니 성격상 제가 따진다 해도 받아들일 뿐도 아니고, 암튼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프죠 뭐. 정말 사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본편은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어머니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명절 음식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 기간 동안 시댁에 들락거리면서 명절 음식을 해내야 하는데, 글쎄 이번엔 저 혼자 다 하라시지 뭐예요. 동서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명절 당일에나 온다나 뭐라나 정말 헉소리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마 상태 때문에 혼자 두기 무서운데 일주일 넘게 병실을 비우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사정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입원해 계신 상태인 거 아시잖아요. 저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고 명절 음식 못해요. 이번 한 번만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 병수발 때문이니 이번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드린 말씀인데, 글쎄 뭘 하시는지 아세요? 너 왜 이러니? 너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 집 사람인 건 모르니? 친정엄마 아프다고 우리 조상님들 밥 공길 작정이야.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그럼 이 집 귀신들 밥 먹이자고 우리 엄만 죽든 말든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기가 막혀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네 남편이랑 애는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넌 언제까지 네 엄마 병수발 만들 셈이니? 아주 작정한 듯 따져 물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집 왔으면
시집 가풍을 따라야 한다시며 예정대로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시겠다고 엄포를 놓고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잘 달래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서방님과 동서도 저한테 감정의 골이 생겨버렸거든요. 제가 명절 때 시댁에 안 올 걸 대비해서 동서한테 연락을 하신 모양이에요. 꽁 대신 닭이라고 큰며느리가 못 오면 둘째라도 와서 일하란 얘기였죠. 결국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는 짜증을 부리며 형님,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어머니 혼자서 준비를 다 해요. 어머님 한다면 하는 분인 거 아시잖아요. 요게 아주 잔머리를 굴리더군요. 시어머니 핑계를 대고 절 몰아세우는 거 있죠. 아니, 내가 안 가면 지가 해야지. 왜 시어머니 타령이래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수십 가지나 되는 음식을 어떻게 혼자 다 만드시냐고요. 그러자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서방님이 저 들으라고 소리쳤어요. 안사돈께서 편찮으시다지만 명절 준비만큼은 형수님이 하셔야 맞죠. 동서와 서방님의 되도 않는 말에 짜증이 났지만 여기서 제가 한 소리 했다가 명절 앞두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 전 일단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했죠. 자긴 일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저더러 친정엄마 병수발도 말고 그 많은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하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제 편을 들며 동생하고 재수씨한텐 자기가 대신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로 남편도 중간에서 입장 곤란할 텐데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저도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로 형제간에 갈라놓느니 내 몸 고달프고 말지 싶어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섰죠. 할 수 없이 엄마한텐 간병인을 붙여두고 전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댁으로 가며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해 명절은 맏며느리표 음식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가득 차려냈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들을 보시곤 그제야 흡족해 하시더군요. 근데요, 알고 보니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시어머니가 정작 본인은 지금껏 명절 음식을 대충 차려오셨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가풍이 어쩌니 해가며 며느리만 잡아오신 거죠. 상을 다 차린 전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이 돼서 내 할 도리는 했으니 병원에 가보겠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도 떼기 전에 어머님께서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일하다 오느라 피곤할 테니 상 물리거든 네가 설거지까지는 하고 가거라. 아, 진짜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지. 설거지까지 나보고 하라니. 게다가 둘째 며느리는 뒀다가 국 끓여 먹는데요. 명절날 어른 다 있는데 큰소리 내는 건 우리 엄마 욕먹이는 것 같아 참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통에 손을 넣었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병원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간병인 말이 오늘이 고비라 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오라더군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일단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죠. 엄마가 위독한 상태라 당장 가봐야 하겠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동서는 어떻게 맏며느리가 명절날 중간에 빠지냐면서 헛소리를 하지 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명절 분위기 망쳐야겠니?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내 멋대로니? 마치 못할 짓한 종년 몰아세우는 안방마님처럼 눈 내리깔고 그러시는데 정말 똥바가지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이런 인간들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동서가 절 따라 나와 붙잡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혀를 끌끌 차고 있었고요. 전 동서 팔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그대로 달렸어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무사히 항구비를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서 일단 엄마 얼굴부터 살폈죠. 엄마는 급하게 오느라 앞치마 차림으로 온 절 보시곤 웃으시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놀랐을 딸을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픈데도 오로지 제 걱정뿐이거든요. 우리 딸, 엄마 걱정돼서 왔구나. 내 걱정은 말어. 엄마는 우리 딸만 행복하면 돼.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하셨죠. 내 딸이 행복한 게 엄마 소원이야. 명절인데 엄마 때문에 이러고 와서 어쩌니? 엄만 괜찮으니까 얼른 시댁에 가봐라. 저는 시댁에 잘 얘기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 외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며 엄마 곁을 지켰어요.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말이죠.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경에 변화가 생기신 건가 싶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글쎄 어머님이 폐암 2기라지 뭐예요. 평소 시아버지께서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아버님 건강 걱정은 했지만 어머님이 폐암에 걸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님은 이게 다 아버님 탓이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거다 생각하시는 거죠. 처음엔 그저 감기가 길게 가는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자 병원에 가셨다가 폐암 2기 진단을 받으셨다더군요. 이 일로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대판 싸우셨고요.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플 때는 가족밖에 없다는 걸 아셨는지 다행히 아버님에 대한 원망을 푸신 모양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폐질환으로 고생하실 때 그렇게 모질게 구시더니 벌 받은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얘기를 듣고는 이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글쎄 어머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시기 전부터 저희 엄마 병문안을 다니셨다지 뭐예요. 물론 거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만요. 지난 설 연휴가 끝난 어느 날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님 모친께서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딸아, 나 살아 생전에 내가 얼마나 이 애미를 애틋해 했니. 그러니 너도 며느리가 지 애미 걱정하는 마음 조금만 헤아려 주려무나. 자식이 자기 부모 애틋해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드냐. 어머님은 꿈에서 깨고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제야 설 당일에 엄마가 위독하다며 뛰쳐나간 제 심정도 이해를 하게 되셨다나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저 몰래 종종 저희 엄마 병실을 찾으셨나 봐요. 명절 당일 안사돈이 위독하다는 말에도 기어이 절 잡아놓고 설거지까지 시키신 게 못내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동안 친정엄마와 남편이 그 일을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건 어머님 부탁 때문이었고요. 시어머님이 병문안 가신 걸 제가 알게 되면 그동안 제게 한 일 때문에 갑자기 부끄럽고 민망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저희 엄마랑 남편한테 당부하신 거고요. 병문안 가실 때마다 몸에 좋다는 보약과 과일도 몰래 챙기실 만큼 저희 엄마를 많이 생각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어머님이 병에 걸리시니까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에 저한테 털어놓게 된 거라네요. 남편이 시어머니도 좀 생각해 달라고 했던 건 바로 이런 이유였던 거죠. 솔직히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은 늘 절 못마땅해 하신다고만 생각해 왔었거든요. 고졸 며느리라고 시집살이 시키는 게 밉고 고깝기만 했었고요. 마음에 난 상처는 사람의 마음으로 고친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어머님의 진심을 알고부터 그간 마음에 쌓였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거든요. 그제야 비로소 어머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께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른이 돼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아직 죽은 거 아니니 너무들 걱정 말고 가정이나 잘 꾸리고 살라고. 그게 어머니 바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어머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건. 그날 이후 전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어머님 몸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천만다행으로 어머님은 약물 치료 덕에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셨고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으로 무사히 완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달리 친정엄마는 전보다 폐 상태가 악화되었죠. 결국 이식만이 답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기적처럼 친정엄마한테 맞는 폐를 이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머님들은 비슷한 시기에 인생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셨고 덕분에 두 집안 모두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죠. 어둡고 긴 터널을 걸어오면서 숱하게 흘렸던 눈물들이 솔직히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그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이 너무도 값진 탓이겠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집안이 만나 대가족을 이루는 일이라는 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경험했어요. 어렵게 얻은 우리 가족의 행복과 웃음은 다시는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된 일들,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